장례식장의 조용한 복도.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인다. 그 순간 왼쪽 귀 뒤로 보이는 삼각형 모양의 세계점. 내 심장이 멈춘다. 15년 전 사라진 내 아들. 20살 청년이 35살 경영인이 되어 내 앞에 서 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모른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명함에 적힌 이름은 윤태준. 내 아들의 이름은 김아준이었다. 설마 저 사람이 내 아들일까? 손이 떨린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30년간 장례 지도사로 일하며 수천 명을 떠나보냈지만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다. 죽은 사람을 보내는 곳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을 만났다. 엄마라는 말을 삼킨다. 아직 확신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알고 있다. 저 사람은 내 아들이다. 15년을 기다렸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시작된다. 장례식장 복도에 스며드는 국화향이 코끝을 찔렀다. 나는 김서영, 서울시립 장례식장에서 30년째 장례 지도사로 일하고 있다. 오늘은 멘토였던 한정우 대표의 빈소를 총괄하는 날이었다. 검은 양복 차림의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들어왔다. 재계 인사, 정치인, 건설업계 관계자들. 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했다. 조문록에 이름을 적으면서 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필요한 안내를 하면서 이것이 내일이었다. 오후 2시쯤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KH건설 윤태준 대표님 도착하셨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이 앞서 들어오고 그 뒤로 한 남성이 걸어왔다. 윤태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경영인이었다. 단정한 검은 수트,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공손하지만 거리를 두는 표정. 전형적인 재계 인사의 모습이었다. 나는 습관적으로 명함함을 열었다. 고인과 어떤 관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합작 사업 관계였습니다. 한 대표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윤태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 순간이었다. 왼쪽 귀 뒤로 목덜미가 드러났다. 귓불 바로 아래 삼각형 모양으로 찍힌 세 개의 점. 선천성 색소 침착. 내 심장이 한 박자 멈췄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이었다. 윤태준은 이미 고개를 들고 빈소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뒷모습을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알림. 실종자 제보 시스템 유사 사례 한 건 등록. 15년 전 저장해둔 아들. 김아준의 사진이 잠깐 떴다가 사라졌다. 20살 청년의 밝은 미소. 야구를 좋아해서 늘 글러브를 끼고 다니던 아이. 해외 배낭여행을 떠났다가 연락이 끊긴 아이. 내 아들. 혼자 키운 아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 혼자 키운 소중한 아이.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진정해야 했다. 장례 지도사는 어떤 상황에도 침착해야 한다. 그것이 내 프로토콜이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윤태준은 분향을 마치고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했다. 그리고 다시 내 앞을 지나쳐 나갔다. 나는 조문록을 펼쳤다. 윤태준 KH건설 대표이사 명함을 한 장 받아 파일에 끼워 넣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장례식장 유리창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설마 정말 그 아이일까? 15년이라는 시간. 20살 청년이 35살 경영인이 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세 개의 점. 삼각형 모양의 선천적 표식. 하준이에게도 똑같은 게 있었다. 태어났을 때부터 있던 점. 아기 때 의사가 말했다. 선천성 색소 침착이라고,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나는 다시 명함을 꺼내 들었다. 윤태준.
이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일까? 장례식장은 여전히 조문객들로 붐볐다. 나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업무를 계속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세 개의 점으로 가득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이틀이 지났다. 나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장례 기록 카드를 정리하고 있었다. 한정우 대표의 조문록, 화환 목록, 방명록. 30년 경력이 만든 습관이었다. 모든 기록은 빈틈없이 정확하게. 조문록 페이지를 넘기다가 윤태준의 이름에서 손이 멈췄다. 명함을 다시 꺼냈다. KH건설, 윤태준 대표이사. 회사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나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창에 그의 이름을 입력했다.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해외 건설 시장서 성공한 젊은 경영인. 귀국 5년 전 업계 주목받는 KH건설. 사진 속 윤태준은 늘 같은 표정이었다. 차갑지는 않지만 거리를 두는 미소. 공적인 자리에서만 보이는 얼굴. 나는 사진을 확대했다. 하지만 귀 뒤는 보이지 않았다. 그날 본 세 개의 점이 정말 존재하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다. 문이 열리고 동료 장례 지도사 박 과장이 들어왔다. 서영 선배, KH건설에서 전화 왔어요. 한 대표님, 관련 서류 확인하신대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누가 전화했는데? 비서실장이라고 하던데요. 강주라고. 나는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두 번의 신호음 후 낮고 침착한 남성 목소리가 들렸다. 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립 장례식장 김서영 수석 장례 지도사입니다. 아, 김 선생님, 한 대표님 장례식 때 뵀죠? 네, 무슨 일로 연락 주셨나요? 회사 기록 정리 차원에서 조문록 사본을 받고 싶은데요. 일반적인 요청이었다. 기업들은 종종 조의금 내역과 조문객 명단을 정리했다. 물론입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주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혹시 저희 대표님께 개인적으로 연락하실 일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왜 그런 걸 여쭤보시는지. 대표님이 공적 업무 외에는 사적 접촉을 최소화하시거든요. 무례한 접근이 있으면 곤란해서요. 무례한 접근.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저는 장례 지도사입니다. 고인과 조문객의 관계를 확인하는 게 제 업무고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겠죠. 다만 대표님 스케줄이 워낙 빡빡해서요. 이해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강주라는 사람은 무엇을 경계하고 있는 걸까? 나는 가방에서 약 봉투를 꺼냈다. 부정맥 치료제. 3년 전부터 복용하고 있었다. 심장이 가끔 불규칙하게 뛰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심해졌다. 의사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했지만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약을 삼키고 물을 마셨다. 그리고 다시 윤태준의 명함을 바라봤다. 장례 지도사의 눈은 사람을 기억한다. 얼굴, 걸음걸이, 말투, 작은 습관들. 30년간 수천 명의 조문객을 본 내 눈이 착각할 리 없었다. 윤태준의 귀 뒤에 있던 세 개의 점. 하준이의 것과 똑같았다. 하지만 확신만으로는 부족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논리적이고 명확한 증거. 나는 파일을 정리하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고인과의 관계 확인. 합법적이고 정당한 이유. 장례 지도사로서 할 수 있는 접근. 천천히 조심스럽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실종자 가족 모임에서 온 문자였다. 이번 달 정기 모임 참석하시나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이번엔 불참하겠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었다.
혹시 모를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없었다.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일주일 후, 나는 KH건설 본사 앞에 서 있었다. 강남의 높은 빌딩.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한정우 대표의 생전 메모와 회사 관련 자료. 유족이 정리를 부탁했다는 명분으로 만든 접근 경로였다.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다가왔다. 어디 찾으세요? 윤태준 대표님 비서실에 전달할 서류가 있습니다. 예약은 하셨나요? 김서영, 시립 장례식장 수석 장례 지도사입니다. 한정우 대표님 장례 관련 건입니다. 경비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강주가 내려왔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차분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김 선생님, 직접 오실 줄은 몰랐네요. 중요한 서류라서요. 직접 전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제가 받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대표님께 직접 전달하고 싶은데요. 고인의 유언 같은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요. 강주의 표정이 굳어졌다. 대표님 스케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강주가 먼저 한숨을 쉬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0분 후 나는 윤태준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넓고 깔끔한 공간.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윤태준이 책상 맞은편에 앉았다. 장례 지도사님이 직접 오셨다니 놀랍네요. 고인께서 남기신 메모가 있어서요. 나는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한정우 대표의 필체로 적힌 메모였다. 윤 대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한 대표님께서 대표님을 높이 평가하셨더군요. 윤태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과분한 평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나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5년 전 하준이가 야구 글러브를 끼고 웃고 있는 사진.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글러브 기억나시나요? 윤태준이 사진을 받아들었다.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왜 이걸 제게? 귀 뒤에 점이 3개 있으시죠? 삼각형 모양으로. 윤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 아이도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선천적인 색소 침착이었어요. 닮음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윤태준이 사진을 내려놓았다. 저는 입양됐습니다. 과거 기록이 없어요. 기억도 별로 없고요. 언제부터 기억이 없으신가요? 16, 17쯤부터입니다. 그 전 기억은 파편적이에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해외에서 사고를 당하셨나요? 윤태준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어떻게 아십니까? 태풍 때 요트 사고였다고 들었어요. 그때 구조되셨죠? 윤태준이 일어나 장식장으로 갔다. 거기에 낡은 나무 조각이 놓여 있었다. 요트 난간의 일부처럼 보였다. 이게 그때 가져온 유일한 물건입니다. 제 과거의 전부예요. 대표님,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는 그 아이의 엄마입니다. 20살에 해외 배낭여행을 떠났다가 실종됐어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확인만 하고 싶습니다. 혈액형, 유전자 검사 그것만이라도요. 윤태준이 창밖을 바라봤다. 긴 침묵이 흘렀다. 저한테는 아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7살입니다. 윤우진 RH-A형이에요. 희귀한 혈액형이었다. 간 이식이 필요합니다. 대기 중이에요. 윤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제가 정말 그 아이라면 제 과거 때문에 우진이가 위험해질까봐 두렵습니다. 왜 위험해진다고 생각하세요? 회사 일도 있고 법적 문제도 있을 겁니다. 입양 기록, 신원 문제 복잡해질 거예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대표님을 곤란하게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제가 엄마일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만 허락해 주세요. 혈액형만이라도요. 윤태준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나는 명함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강주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개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표님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혼란스러운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다리에 힘이 풀렸다. 엄마라는 말은 끝내 하지 못했다. 확신이 없었다. 혹시 틀렸다면 그 상처는 나만의 것이 아닐 테니까. 사흘 후 윤태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검사 받겠습니다.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나는 미리 알아둔 병원을 알려줬다. 대학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유전자 검사와 이식 적합성을 함께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약속 당일 나는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채열실 앞 대기실은 한산했다. 윤태준이 정확히 약속 시간에 나타났다. 강주도 비서도 없이 혼자서 왔다. 오셨군요. 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차례를 기다렸다. 우진이는 어떤가요? 윤태준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요즘은 괜찮습니다. 약으로 버티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반년 안에 이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 차례가 됐다. 체열실에 들어가 팔을 걷어 올렸다. 간호사가 능숙하게 바늘을 꽂았다. 붉은 피가 시험관에 차올랐다. 혈액형 검사, HLA 검사, 친족관계 확인 검사. 3가지였다. 윤태준도 똑같이 검사를 받았다. 체열을 마치고 나오는데 담당 의사가 우리를 불렀다. 두 분 모두 건강검진도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이식을 고려하신다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기증자 쪽은 특히 꼼꼼히 봐야 합니다. 심장, 폐, 간 기능 모두요. 가슴이 철렁했다. 부정맥 이야기를 해야 하나.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다. 김서영 씨, 부정맥 약 복용 중이시죠? 네. 이식 수술은 기증자에게도 위험이 큽니다. 전신 마취와 수술 과정에서 심장에 부담이 가거든요. 윤태준이 나를 쳐다봤다. 부정맥이 있으세요. 경미한 수준입니다. 관리하고 있고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경미하다고 해도 수술 리스크는 올라갑니다. 정밀 검사 결과를 봐야겠지만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나는 혼자 병원을 찾았다. 의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다. 혈액형은 일치합니다. HLA 적합도도 상당히 높고요. 친족 관계는요. 모자 관계로 판단됩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어느 정도인가요? 친자 확률이 99.9% 이상입니다. 숨이 막혔다. 정말이었다. 윤태준은 김아준이었다. 내 아들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김 씨의 심장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부정맥 빈도가 높고 관상동맥에도 약간의 협착이 보여요.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도가 일반인보다 3배 정도 높아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모자 친족관계 확인.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생체 간이식은 기증자 사망률이 0.2% 정도입니다. 당신의 경우 그보다 높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윤태준이 주차장에 서 있었다. 결과 들으러 오셨습니까? 네. 어땠습니까? 나는 서류 봉투를 건넸다. 윤태준이 천천히 펼쳐 읽었다. 한참을 그대로 서 있더니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그 단어를 처음 들었다. 목이 메었다. 하준아.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괜찮아. 하지만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윤태준이 서류를 도로 내밀었다. 어머니 심장 상태가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괜찮아, 수술 가능하대. 위험하다고 했을 겁니다. 감당할 수 있어. 아들을 위해서라도 어머니의 위험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아들을 위해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윤태준이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럼 우진이는 어떡하는데?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시간이 없잖아. 우리는 주차장 한가운데 서서 말없이 마주봤다.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발밑으로 굴러왔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윤태준이 먼저 등을 돌렸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머니에서 약을 꺼냈다. 부정맥 치료제.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알약이 무겁게 느껴졌다. 한정우 대표의 49제가 끝난 다음 날이었다. 유족이 나를 불렀다. 서영 씨, 아버지 서재 정리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한정우 대표의 자택은 성북동 한옥이었다. 마당에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었다. 서재는 2층 끝방이었다. 책장 가득 건축 관련 서적과 서류철들. 나는 유족과 함께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서류들은 회사로 보내야 할 것 같고요. 네, 박스에 담아주세요. 오후 내내 정리를 했다. 해가 기울 무렵 책상 서랍을 열었다. 일반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그런데 맨 아래 서랍이 잠겨 있었다. 이 서랍 열쇠가 어디 있을까요? 유족이 고개를 갸웃했다. 잠긴 서랍이 있었나요? 아버지 유품 중에 열쇠가 있을 텐데. 서재 구석 작은 상자에서 열쇠 몇 개가 나왔다. 세 번째 열쇠로 서랍이 열렸다. 안에는 낡은 가죽 다이어리와 USB 메모리가 있었다. 이건 뭐지? 유족이 다이어리를 펼쳤다. 한정우 대표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날짜별로 메모들이 이어졌다. 나는 무심코 몇 줄을 읽었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윤태준 KH건설 대표. 김하중과 동일인 가능성 있음. 내 손이 떨렸다. 이거 제가 좀 봐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업무 관련 메모인 것 같은데. 나는 다이어리를 천천히 넘겼다. 석 달 전 날짜의 메모. 윤태준. 왼쪽 귀 뒤 삼각형 점 확인. 서영이가 찾던 아들 하준이와 일치. 2달 전 메모. 서영이에게 먼저 말해야 하나. 확실한 증거 없이는 희망을 주면 안 된다. 증거 없는 희망은 누군가를 2번 울린다. 1달 전 메모. 회의 중 윤 대표 커피잔 회수. DNA 샘플 채취 완료. 내일 검사 결과 확인 예정. 그리고 마지막 메모. 날짜는 교통사고 당일 아침이었다. 오후 3시 검사 결과 확인. 확실하면 서영이에게 연락.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한정우 대표는 알고 있었다. 윤태준이 김하준이라는 걸. 나를 위해 혼자 확인하려 했던 거였다. 그리고 결과를 듣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서영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얘요. 아, 네, 괜찮습니다. 나는 USB를 집어들었다. 이것도 확인해 봐도 될까요? 네, 노트북 쓰세요. 유족의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폴더 하나가 열렸다. 윤태준 관련 자료. 안에는 신문기사 스크랩, 사진, 그리고 문서 파일이 있었다. 문서를 열었다. 김하준 실종 사건 요약. 15년 전 사건 개요가 정리돼 있었다. 해외 배낭여행 중 태풍 조난. 마지막 연락 이후 소식 끊김. 현지 수색 작업 실패. 그리고 그 아래 새로운 자료. 윤태준 구조 기록. 15년 전 같은 시기, 같은 해역에서 요트 사고로 구조된 청년. 기억 상실 상태. 신원 확인 불가. 현지 병원 치료 후 입양 절차 진행.
두 사건의 시간과 장소가 정확히 겹쳤다.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한정우 대표는 이 모든 걸 혼자 추적했다. 조용히 조심스럽게. 나를 위해. 눈물이 흘렀다. 서영 씨, 유족이 놀라서 다가왔다. 무슨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잠깐. 나는 서재를 나와 마당으로 나갔다. 감나무 아래 서서 울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정신을 차렸다.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메모가 하나 더 있었다. 서영아, 이걸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간 거겠지. 미안해, 확실한 증거를 주고 싶었는데. 하지만 내가 이미 알아챘을 거야. 내 눈은 틀린 적이 없으니까 조심스럽게, 천천히 다가가. 아이도 혼란스러울 거야. 시간을 줘. 그리고 내 건강 챙기고, 부정맥, 약 꼬박꼬박 먹고, 너는 엄마야. 아들을 위해 건강해야 해. 손이 떨렸다. 한정우 대표는 내 부정맥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려 했던 거였다. 나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서재로 돌아가 유족에게 말했다. 이 다이어리와 USB 제가 보관해도 될까요? 업무 인수인계 관련 자료 같아서요. 네, 가져가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다시 다이어리를 펼쳤다. 한정우 대표의 마지막 메모를 읽고 또 읽었다. 증거 없는 희망은 누군가를 2번 울린다. 이제 증거가 있었다. 병원 검사 결과, 한정우 대표의 기록, 구조 문서.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윤태주는 김아준이었다. 내 아들이었다. 그리고 지금 간이식이 필요한 아들이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윤태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정우 대표님이 남기신 기록입니다. 답장은 1시간 후에 왔다. 내일 오전 병원에서 만납시다. 우진이 정기검진이 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지하철이 한강을 건너고 있었다. 강물이 석양을 반사하며 붉게 빛났다. 모든 게 시작되고 있었다. 병원 소아과 대기실은 아이들 울음소리로 시끄러웠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윤태준을 기다렸다. 손에는 한정우 대표의 다이어리가 들려 있었다. 오전 10시 윤태준이 나타났다. 옆에 작은 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다. 윤우진이었다. 7살 남자아이. 얼굴이 창백하고 체격이 또래보다 작아 보였다. 우진아, 인사해 할머니야. 아이가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안녕, 우진아. 가슴이 먹먹했다. 이 아이가 내 손자였다. 핏줄로 이어진 가족. 잠깐 앉아 있어. 아빠랑 할머니가 이야기 좀 할게. 윤태준이 복도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빈 상담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마자 나는 다이어리를 내밀었다. 한정우 대표님이 남기신 기록입니다. 윤태준이 천천히 펼쳐 읽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 사람은 저를 조사했군요. 당신을 보호하려고 한 겁니다. 저한테 확실한 증거를 주려고요. 왜 저한테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요?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당신 입장도 생각한 거예요. 윤태준이 USB 파일을 읽었다. 구조 기록, 병원 문서, 입양 서류. 모든 걸 확인하는데 10분이 걸렸다. 저는 정말 김아준이었군요. 그래, 그런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목소리가 떨렸다. 머리를 다쳤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없을 수 있어요. 어머니, 윤태준이 나를 똑바로 봤다. 진짜 제 엄마가 맞나요? 병원 검사 결과 봤잖아. 모자, 관계 99.9%. 그래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나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더 꺼냈다. 15년 전 갓 태어난 하준이를 안고 있는 내 모습. 그리고 아기의 귀 뒤에 선명한 3개의 점이 찍힌 클로즈업 사진. 내가 태어났을 때 찍은 거야.
의사가 기록하라고 했어. 선천성 색소 침착이라고. 윤태준이 사진을 받아들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떨궜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괜찮아. 기억은 중요하지 않아.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지금부터야 우진이 살리는 게 중요하지. 검진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다. 윤우진 보호자님. 우리는 함께 들어갔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다. 우진이 간 수치가 더 나빠졌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이식은 언제 가능합니까? 기증자가 확정되면 2주 안에 가능합니다. 윤태준이 나를 봤다. 제가 하겠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김서영 씨 건강검진 결과 봤습니다. 수술 위험도가 높아요. 감당하겠습니다. 마취 중 부정맥이 악화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윤태준이 끼어들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뇌사자 대기자 명단에는 이미 올라가 있지만 우진이 혈액형이 워낙 희귀해서요. 시간은요? 한 달, 길어야 2달입니다. 상담실을 나왔다. 우진이가 의자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너무 조용한 아이였다. 또래 아이들처럼 뛰어다니지도 않았다. 윤태준이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진아, 배고프지? 조금요. 뭐 먹고 싶어? 아빠가 정해줘요. 그 대화를 듣는데 가슴이 무너졌다. 나는 윤태준에게 말했다. 수술 날짜 잡아요. 어머니. 시간 없잖아. 우진이 기다릴 수 없어. 어머니가 위험합니다. 나는 괜찮아. 의사들이 있잖아. 윤태준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 제 머리카락으로 DNA 검사 한 번 더 합니다. 다른 기관에서요. 왜요? 회사 리스크 때문입니다. 나중에 친족 관계 문제로 법적 분쟁이 생기면 안 돼요. 이해할 수 있었다. 경영인으로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거였다. 좋아요. 2주 후 수술 날짜가 잡혔다. 그 사이 나는 정밀 검진을 다시 받았다. 부정맥 약을 늘렸다. 심장내과 전문의와 3번 상담했다. 마취 중 심실세동 위험이 있습니다. 대비책은요? 제세동기 준비하고 마취과 의사 2명 배치합니다. 그럼 괜찮겠네요. 김서영 씨,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합니다. 수술 전날 밤. 나는 집에서 유서를 썼다. 만약을 대비해서. 재산은 별로 없었다. 장례식장 퇴직금과 적금 통장. 모두 윤태준에게 남긴다고 적었다. 아니, 김하준에게.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하준아, 내가 살아 돌아와서. 고마워. 우진이 잘 키워라. 엄마는 행복했어. 봉투에 넣고 책상 서랍에 넣어뒀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다. 수술실 앞 대기실. 윤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강주 비서실장도 함께 왔다. 대표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미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수술 중 문제가 생기면 그럼 그게 제 책임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이야기 그만하세요. 윤태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강주가 입을 다물었다. 간호사가 나왔다. 김서영 씨 보호자 계신가요? 여기 있습니다. 곧 들어가십니다. 마지막 인사하세요. 나는 수술복을 입고 나왔다. 윤태준이 다가왔다. 어머니, 응,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이지. 무섭지 않으세요? 나는 웃었다. 30년 동안 수천 명 떠나보냈어. 죽음이 뭔지 알아. 무섭지 않아. 저는 무섭습니다. 윤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막 찾은 엄마를 잃을까봐. 아들을 이제 찾았는데 절대 안 죽거나 질긴 사람이야. 우진이한테도 인사하세요.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나는 우진이 눈높이에 맞췄다. 우진아, 네.
할머니가 우진이 아프지 않게 해줄게. 고마워요. 아빠 말 잘 듣고. 네. 아이가 작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안 아파 금방 나올게. 수술실 문이 열리며 그 안으로 들어갔다. 천장에 하얀 조명이 눈부셨다.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다. 긴장 푸세요. 천천히 숨 쉬시고요. 네. 주사 바늘이 손등에 꽂혔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올라왔다. 10가지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의식이 흐려졌다. 넷, 다. 그리고 깊은 어둠. 얼마나 지났을까?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다. 혈압 떨어집니다. 심실세동. 제세동기 준비. 충전 완료. 클리어. 전기 충격이 가슴을 때렸다. 의식이 더 깊이 가라앉았다. 또다시 목소리. 리듬 돌아왔습니다. 혈압 회복. 수술 계속 진행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다시 의식이 돌아왔다. 눈을 떠보니 회복실이었다. 천장이 흐릿했다. 김서영 씨, 들리세요? 간호사 목소리였다. 네.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우진이는 아이도 수술 잘 끝났어요. 회복실에 있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다. 우진이도 살았다. 이틀 후 나는 일반 병실로 옮겼다. 윤태준이 매일 왔다. 우진이 상태를 알려줬다. 간 기능 회복 중입니다. 거부 반응도 없고요. 다행이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엄마니까. 사흘째 되는 날 윤태준이 봉투를 가져왔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벌써 나왔어. 급하게 처리했습니다. 봉투를 뜯었다. 법의유정 감정 결과 보고서였다. 피검사자 간 친족관계 분석 결과. 모자관계 확률 99.9%. 생물학적 친자관계 지지. 윤태준은 김아준으로 내 아들이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윤태준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응. 죄송합니다. 왜? 의심해서요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당연한 거야. 신중해야지. 그리고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우진이 살려주시고 저를 찾아주셔서.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하준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강주 비서실장이 들어왔다. 대표님, 무슨 일입니까? 회사 이사회에서 연락 왔습니다. 내용이. 대표님 신상 문제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겠답니다. 윤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누가 흘렸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입양 기록과 DNA 검사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언론은요? 아직은 조용합니다만 시간 문제일 겁니다. 강주가 나를 힐끗 봤다. 제 생각엔 사적 신상은 비공개하시는 게 윤태준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비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 이미지, 이미지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윤태준이 일어섰다. 이사회에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공식 입장 발표하죠. 대표님, 엄마를 엄마라 부르는데 승낙이 왜 필요합니까? 강주가 입을 다물었다. 윤태준이 나를 돌아봤다.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뭐가? 제 과거가 공개되면 어머니도 언론에 노출될 겁니다. 상관없어. 나는 내가 부끄럽지 않아. 윤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대로 하겠습니다. 사흘 후 윤태준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는 병실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를 봤다. 안녕하세요. 윤태준입니다. 또한 김아준이기도 합니다. 15년 전 실종됐던 사람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억은 없지만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제 아들을 살렸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윤태준은 차분하게 답했다.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다. 회견이 끝나고 1시간 후 윤태준이 병실로 돌아왔다. 다 끝났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시작이지만 괜찮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오렌지빛 노을이 병실을 물들였다. 하준아, 네. 엄마? 집에 가서 쉬어. 우진이도 봐야지. 네. 내일 또 올게요. 윤태준이 나가고 혼자 남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기적처럼 15년 만에 아들을 찾았다. 가슴이 따뜻했다. 3주 후 나는 퇴원했다. 윤태준과 우진이가 마중 나왔다. 할머니? 우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우진아, 많이 좋아졌네. 네, 이제 안 아파요. 아이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우리 집 가요. 응, 가자. 차를 타고 윤태준의 집으로 향했다.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로 거실이 넓고 밝았다. 앉으세요. 어머니. 윤태준이 차를 내왔다. 우진이는 자기 방에서 그림을 가져왔다. 할머니, 이거 제가 그렸어요. 가족 그림으로 아빠, 우진이, 그리고 할머니.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예쁘다, 우진아. 할머니도 가족이에요. 그래, 가족이지. 저녁을 함께 먹었다. 윤태준이 직접 요리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맛있어. 다행이네요. 식사 후 윤태준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어머니,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뭔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서입니다. 서류를 펼쳤다. 친족관계 확인 신청. 윤태준, 본명 김하준으로 정정. 모친 김서영과의 관계 등록. 벌써 준비했어. 네, 변호사랑 상담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하답니다. 입양 기록은 그건 천천히 정리하기로 했어요. 양부모님과도 연락했습니다. 뭘 하시던데? 이해해 주셨어요. 언제든 연락하라고요. 서류에 서명했다.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이름을 나란히 적었다. 김서영, 김하준. 이제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는 거네. 네. 엄마, 윤태준이 우진이를 불렀다. 우진아, 이리 와봐. 네, 오늘부터 할머니를 친할머니라고 부르는 거야. 할머니요. 응. 아빠, 엄마니까. 우진이가 나를 보며 웃었다. 할머니. 그래, 우진아.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장례 지도사 교육자료, 업무 매뉴얼. 그리고 새로 만든 계획서. 남겨진 이들을 위한 작별 글쓰기. 새로운 교육 과정이었다.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가르치고 싶었다. 떠나보내는 일이 누군가를 다시 맞는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휴대폰이 울렸다. 실종자 가족 모임에서 온 메시지였다. 서영 씨,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썼다. 잘 지내요. 좋은 일이 있었어요. 다음 모임 때 이야기할게요. 메시지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의 별이 총총했다. 15년 정말 긴 시간이었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매일 아침 하준이 사진을 보며 기도하길 잘했다. 실종자 제보 알림을 끄지 않길 잘했다. 그리고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을 계속하길 잘했다. 사람을 기억하는 눈. 그 눈이 하준이를 알아봤다. 며칠 후 나는 한정우 대표의 묘를 찾았다. 국화 한 다발을 놓고 절을 했다. 대표님, 하준이 찾았어요. 대표님 덕분입니다. 바람이 불며 나뭇잎이 흔들렸다. 우진이도 건강해졌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혼자 다 알아내시고 확인하시고 고마웠어요. 다음에 하준이 데리고 올게요. 돌아서는데 멀리서 윤태준의 차가 보였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우진이도 함께 오고 있었다. 어머니, 계셨네요. 너희들은 어쩐 일이야? 할머니 따라왔어요. 우진이가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다. 이거 놓고 가요. 그래, 놓자. 우리는 함께 묘 앞에 섰다. 윤태준이 절을 했다.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대표님. 우진이도 따라 고개를 숙였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하산길, 우진이가 내 손을 잡고 물었다. 할머니, 저 아저씨가 누구예요? 좋은 분이셨어. 친할머니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야. 지금은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셔. 그럼 우리가 인사드려서 기뻐하실까요? 물론이지 아주 많이 기뻐하실 거야. 우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음에 또 와요. 그래, 또 오자. 차에 타고 돌아가는 길. 윤태준이 운전하며 물었다. 어머니, 다음 주 회사 창립 기념식 오실 수 있으세요? 왜 나까지 가야 해? 가족 소개 시간이 있어서요. 어머니도 함께하면 좋겠어요.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신경 안 써요. 제 엄마인데. 백미러로 보이는 윤태준의 얼굴이 편안해 보였다. 예전처럼 경계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알았어, 갈게. 고맙습니다. 차가 한강 다리를 건넜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우진이가 뒷좌석에서 노래를 흥얼거렸다.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웠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장례 지도사로 30년을 일하며 수많은 사람을 떠나보냈다. 슬픔을 나누고 위로를 전하고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을지도 모른다.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끝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다시 만는 준비였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눈을 기르는 시간이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우진이가 뒤따라 들어왔다. 할머니, 저희 여기서 저녁 먹고 가요. 어머, 그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가 부엌으로 뛰어갔다. 윤태준이 식재료 봉투를 들고 웃었다. 어머니 퇴원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챙겨야죠. 고맙다. 주방이 북적였다. 우진이가 심부름으로 돕고 윤태준이 요리를 했다. 나는 식탁을 차렸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 15년을 기다려서 얻은 평범함.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윤태준이 말했다. 어머니, 다음 달에 우진이 생일이에요. 벌써. 작은 파티하려고요. 오시죠. 당연히 가야지. 케이크는 뭐가 좋을까요? 우진이한테 물어봐. 우진이가 고개를 들었다. 저요? 초코 케이크요. 그래, 초코 케이크 해주자. 가족의 대화. 일상적이고 사소한 이야기들. 하지만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었다. 밤이 깊어 윤태준과 우진이가 돌아갔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사진첩을 펼쳤다. 갓 태어난 하준이. 야구 글러브를 낀 20살 청년. 그리고 오늘 함께 찍은 사진. 35살이 된 하준이, 아니 윤태준. 7살 우진이. 그리고 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다. 시간은 흘렀지만 가족은 이어졌다. 끊어진 줄 알았던 인연이 다시 이어졌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책상 서랍에서 유서 봉투를 꺼냈다. 수술 전날 밤 쓴 것. 뜯어보지 않고 그대로 찢어버렸다. 더 이상 필요 없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많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윤태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어머니, 잘 들어왔어요. 오늘 저녁 감사했습니다. 내일 또 연락드릴게요. 나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그래, 오늘 고마웠고 고생했다. 우진이한테 잘 자라고 전해줘. 내일 보자.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다. 환하게 빛나는 달빛이 거실을 밝혔다. 나는 한정우 대표의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의 메모. 서영아, 조심스럽게, 천천히 다가가 시간을 줘. 그리고 내 건강 챙겨. 대표님 말대로 해서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도 잘 먹고 건강도 챙길 거예요. 다이어리를 덮고 책장에 꽂아 넣으며 속삭였다. 감사했습니다. 대표님 제 아들 찾아주셔서.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30년간 장례 지도사로 살며 죽음과 이별을 곁에서 지켜봤다. 하지만 배운 게 있다.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다는 것. 작별은 재회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온다는 것. 내일은 다시 장례식장에 출근해서 새로운 교육과정 준비도 해야 한다. 윤태준과 저녁 약속도 있고 우진이 학교 상담도 가야 한다. 할 일이 많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이 있었다. 다시 찾은 아들, 새로 만난 손자, 함께 만들어갈 시간들을 생각하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여보, 고마워. 우리 하준이 찾아줘서. 당연한 거지, 우리 아들인데.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어. 그래, 이제 걱정 마. 남편이 손을 흔들며 밝은 빛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다. 잘 가, 여보. 하준이 잘 지킬게. 꿈에서 깨어났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일어나 커튼을 걷으며 맑은 하늘이 펼쳐졌다. 오늘도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것이다. 나는 그들 곁에서 함께할 것이다. 작별을 도우며 위로를 전하며 새로운 시작을 응원할 것이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가족과 저녁을 먹을 것이다. 윤태준과 우진이와 함께 다시 찾은 우리 가족과 휴대폰을 들고 메시지를 보냈다. 하준아,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우진이 좋아하는 거로 하자. 곧 답장이 왔다. 어머니, 우진이가 어머니 된장찌개 먹고 싶대요. 그래, 해줄게. 저녁 7시에 우리 집으로 와. 네, 어머니 사랑해요. 마지막 문장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사랑한다는 말. 15년 만에 듣는 아들의 말. 나도 사랑한다, 하준아. 답장을 보내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보였다. 58살. 수술 자국이 남은 몸. 하지만 표정은 밝았다. 오랜만에 진짜 웃고 있는 내 얼굴. 오늘도 힘내자, 김서영.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복도에 아침 햇살이 가득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생각했다. 장례 지도사로 산 30년.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을 하면서 배웠다. 끝은 없다는 것을. 언제나 재회를 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여보, 보고 있지? 하준이 잘 지내고 있어. 우진이도 건강해졌고 내가 다 지킬게.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가을바람이 뺨을 스쳤다. 남편의 대답 같았다. 나는 웃으며 계단을 내려갔다. 새로운 하루. 가족과 함께할 오늘. 그리고 내일. 모든 날들이 소중했다. 지하철에 올라타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윤태준에게서 사진이 왔다. 우진이가 학교 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도 힘내세요. 저녁에 봐요. 가슴이 벅찼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웃고 일상을 나누는 것. 나는 답장을 보냈다. 우진아, 학교 잘 다녀와.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빌딩, 거리,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
나도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었다. 떠나보냄이 아니라 맞이함의 이야기. 잃어버림이 아니라 되찾음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은 엄마의 이야기.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동료들이 반겼다. 서영 선배 안색이 좋아졌어요. 그래, 요즘 좋은 일이 많아서. 무슨 일인데요?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 줄게. 사무실 책상에 앉았다. 오늘 일정표를 확인했다. 2건의 장례식, 1건의 유족 상담, 그리고 새로운 교육과정 기획회의.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제는 퇴근 후 돌아갈 가족이 있었으니까.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내일을 기약할 가족이.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했다. 교육과정 제목을 다시 읽었다. 남겨진 이들을 위한 작별 글쓰기. 부제를 추가했다. 그리고 다시 만남을 위한 준비. 완벽했다. 이것이 내가 30년간 배운 것이었다. 작별은 끝이 아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반드시 온다.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나의 이야기. 떠나보내고 다시 맞이한 사람의 이야기. 엄마로서, 장례 지도사로서의 이야기를. 책상 서랍에 넣어둔 하준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냈다. 갓 태어났을 때, 첫걸음마를 뗐을 때, 유치원 입학식. 모든 순간을 기록해둔 사진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진들이 추가될 것이다. 35살 하준이와 7살 우진이. 세대가 함께한 가족 사진. 사진첩에 빈 페이지가 많이 남아 있었다. 앞으로 채워갈 시간들. 함께 만들어갈 추억들. 나는 사진첩을 덮고 다시 일에 집중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마지막을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남겨진 이들에게 말해줄 것이다. 작별은 끝이 아니라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나처럼. 점심시간 동료 박 과장이 다가왔다. 선배 소문 들었어요. 실종됐던 아들 찾으셨다면서요. 응, 기적 같은 일이지.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포기 안 했을 뿐이야.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15년이나.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포기하면 끝이야. 희망을 놓으면 정말 끝나는 거지.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런 마음. 너도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오후 내내 업무가 이어졌다. 유족 상담, 장례 절차 안내, 서류 정리. 익숙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가슴속에 따뜻함이 있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확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안도감. 퇴근 시간이 되었다. 가방을 챙기고 일어서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윤태준이었다. 어머니, 언제 퇴근하세요? 막 나가려던 참이야. 우진이랑 같이 가고 있어요. 30분 후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천천히 와. 엄마가 밥 준비할게. 집으로 가는 길. 마트에 들러 장을 봤다. 된장찌개 재료 반찬거리. 우진이가 좋아하는 과일도 샀다. 계산대를 지나며 생각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군가를 위해 장을 보고 밥을 준비하고 함께 식탁에 앉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절대 당연하지 않은 일들. 집에 도착해 부엌에 섰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차렸다. 현관문이 열렸다. 어머니, 왔어요. 할머니! 우진이가 신발을 벗으며 환하게 웃었다. 우진아, 어서 와. 밥 먹게 손 씻고 와. 네, 윤태준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이거 사왔어요. 그럴 필요 없는데.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예요. 식탁에 둘러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갓 지은 밥.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숟가락을 들었다.
우진이가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다. 윤태준이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양부모님 뵈러 갈까 해요. 좋지, 당연히 가야지.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나도. 네,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알았어, 가자. 저녁 식사는 따뜻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우진이의 학교 이야기, 윤태준의 회사 이야기, 내 장례식장 이야기.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들. 하지만 이보다 더 소중한 건 없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다. 우진이가 내 옆에 붙어 앉았다. 할머니, 왜, 우진아. 저 이제 안 아파요. 다행이다. 할머니가 저 낫게 해주셨어요.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나를 바라봤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계속 우리랑 있어주세요.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 우진아, 할머니 안 아파. 계속 같이 있을게. 윤태준이 우진이를 불렀다. 우진아, 씻고 자야지. 조금만요. 안 돼, 내일 학교 가야지. 아이가 아쉬운 듯 일어났다. 할머니, 또 올게요. 그래, 또 보자. 우진이가 방으로 들어가고 윤태준과 단둘이 남았다. 어머니, 응,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말이었다. 갑자기 왜? 그냥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셔서요. 나는 웃었다. 행복하지, 아들도 찾았는데. 저도 행복합니다. 다행이다. 어머니 만나서 제가 누군지 알게 돼서. 윤태준의 눈가가 촉촉했다. 기억은 없지만 느껴져요. 어머니가 제 엄마라는 게.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거야. 아니면 안 돌아와도 괜찮아. 왜요? 지금부터 새로운 기억 만들면 되니까. 윤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그날 밤 모두를 보내고 혼자 남았다. 조용한 집.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가족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봤다. 윤태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 잘 주무세요. 사랑합니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잘 자라, 하준아, 엄마도 사랑한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15년의 기다림. 끝없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 그리고 마침내 찾은 기적. 모든 게 꿈만 같았다. 하지만 현실이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손자도 생겼다. 가족이 다시 완성됐다. 눈을 감았다. 마음이 평온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다. 장례식장에 출근해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저녁에는 다시 하준이와 우진이를 만나고 그렇게 하루하루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더 이상 악몽은 없었다. 하준이를 잃어버린 그날의 공포도 홀로 남겨진 외로움도 이제는 따뜻한 꿈만 꿨다. 가족이 함께 웃는 꿈.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의 꿈. 그리고 그 꿈은 이제 현실이 되었다.